두 가지로 정의해봐. 하나는 무규범 상태, 네, 두 번째는 이중규범의 상태. 이런 게 왜 온다고? 디르켐이 봤을 때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온다고. 디르켐은 있잖아. 이렇게 생각했어. 인간이 욕망이 무한대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대라서 그대로 나누면 그 욕망이 계속 커져가지고 인간이 그냥 갑자기 터져서 죽어버린다고 생각을 했어. 자살이 나타날 수 있대. 그럼 인간의 욕망이 무한대로 커지지 않게 뭔가 이렇게 눌러주는 역할이 필요하겠지. 그게 디르켐이 뭐라고 봤냐? 규범이라고 본 거예요. 규범. 그래서 규범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야. 디르켐은. 그래서 디르켐의 아노미론이 뭐야? 기능론 관점인 거야. 거시적 관점이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윤민 자세 너무 좋은데? 너 뭐라도 난 써보겠다. 너무 좋은데. 여기 뒤에 건 뭐야? 마사지? 유민아 이어폰 빼고. 이어폰 빼고. 재영. 껴있네 오늘 재영이. 자, 그래서 대책이 뭐였어? 디르켐은 사회 통제력, 규범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해라. 이게 바로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이 얘기하는 일탈행동에 대한 대책이었죠. 머튼의 아노미는 뭐였어? 머튼의 아노미는 뭐야? 머튼의 아노미. 심유진아, 머튼의 아노미가 뭐였어? 맞아.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 상태를 아노미다 이렇게 봤죠? 거기에 따른 대책은 뭐였어? 그러면 제도적 수단을 확대하면 돼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두 이론이 아노미를 얘기하고 있지만 대책이 다릅니다. 자, 그 얘기 왜 나오는지 이따 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차별교제 이론 중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갑은 A와 구분되는 B의 특징을 세 가지 서술하라고 했어. A와 구분되는 B의 특징이야. 자, 그래놓고 갑을 봤더니 갑은 점수가 몇 점이야 얘들아? 2점이야 2점. 그럼 두 개 맞았다는 얘기지? 그러면 1을 볼게요. 1. 차별적인 제재가 일탈행동의 원인이라고 본다.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이론이에요? 낙인 이론이지 낙인. 차별적인 제재가 낙인이잖아.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반응이 달라. 낙인이 달라. 누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같은 행동에도 넌 괜찮아 넌 괜찮아 하는데 같은 행동이라고 해도 이거 하는 행동은 나쁜 행동이야. 일탈행동이야. 이게 바로 차별적 제재죠. 낙인 이론입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일탈행동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자, 무슨 이론이요? 얘기해봅시다. 뭐예요? 상호작용 과정에 주목하는 거? 차별교제 이론. 또 하나 더 있어. 뭐였어? 낙인 이론도 그렇잖아. 공통점이었지. 그치? 낙인 이론도 사회적 반응,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일탈행동이 규정된다라고 봤잖아요. 그럼 두 가지입니다. 자, 3번 볼게요. 일탈자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 이렇게 일탈 대책으로 보는 거 뭐였어? 일탈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보는 거? 낙인 이론이었죠? 함부로 낙인 찍지 마 이거였잖아. 자, 그럼 얘 2점이야. A와 구분되는 B의 특징을 적어야 돼. 그런데 지금 E는 차별교제 이론하고 낙인 이론의 공통점이잖아. 그러면 갑이 뭐를 맞았다는 얘기야? 갑은 1번하고 3번을 맞았다는 얘기고 결론은 뭐야? B는 뭐라고? B는 낙인 이론이 될 테고 A는 A와 구분되는 걸 써야 되는데 2번은 구분되지 못한 걸 썼으니까 점수를 못 가져가는 거겠지. A가 뭐겠어? 차별교제 이론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C는 그럼 자연스럽게 뭐겠어? 머튼의 아노미로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갑을 보고 ABC를 유추해낸 거예요. 2번이 차별교제 이론하고 낙인 이론의 공통점이니까 점수를 못 가져가. 구분되는 특징이라고 했는데 저건 두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잖아. 그래서 점수를 못 가져간 거야. 왜? 1번하고 3번은 뭔지는 모르지만 낙인 이론에 대한 특징인 거잖아. 낙인 이론만 해당되는 2번을 틀렸다는 거지. A가 차별교제 이론, B가 낙인 이론, C가 머튼의 아노미 이론 이렇게 됩니다. 자, 을 볼게요. 을은 B와 구분되는 C의 특징을 적어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낙인 이론과 구분되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대한 특징을 서술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1번 볼게요. 자, 사회규범의 통제력 회복을 일탈행동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본다. 맞아 틀려? 이게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야 아니야? 아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 대한 대책이더라?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에 대한 대책이더라. 1번은 틀렸겠네. 얘 틀렸어. 자, 2번 볼게요. 일탈행동의 원인을 부정적 자아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찾는다. 낙인을 찍어 놓으니까 내가 진짜 나쁜 년인가 봐. 나쁜 사람인가 봐. 그래서 그 부정적 자아 정체성을 내면화해서 계속적 2차적 일탈을 반복하더라. 이렇게 보는 거지. 이거는 뭐예요? 낙인 이론이지.
그럼 B와 구분되는 C를 적으라고 했는데 2번도 틀렸네. 낙인 이론과 구분되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을 적으라고 했잖아. 자, 3번 볼게요.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본다. 그렇지. 낙인 이론은 일탈 이론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 이렇게 봤어요. 그치? 처음부터 일탈자도 일탈 행동도 없더라. 그래서 일탈 행동의 상대성을 강조한 게 낙인 이론이었고,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나 차별 교제 이론은 일탈 행동에 대한 뭐가 있다? 객관적 기준이 있다. 일탈 행동의 속성에 따라서 일탈이 규정된다. 이렇게 본 거잖아. 그럼 요거는 맞았네. 3번. 그럼 기억은 몇 점이 돼야 돼? 1점 이렇게 돼야겠죠? 자, 병 볼게요. 병은 C와 구분되는 A의 특징, 그러니까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구분되는 차별 교제 이론의 특징을 얘기하라고 했어요. 자, 정상적인 사회 집단과의 교류가 일탈 행동을 억제한다고 본다. 그렇지. 이거 차별 교제 이론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1번 맞았네. 이게 뭐야? 차별 교제 이론에서 얘기하는 일탈 행동에 대한 대책이잖아. 착한 친구 맞나? 한마디로 이거지. 자, 일탈 행동에 대한 밑줄 그어볼게요. 사회적 반응이 지속적인 일탈 행동의 원인, 즉 1차적 일탈의 원인, 2차적 일탈의 원인이라고 본다. 이건 뭐야? 낙인 이론에 대한 거지? 이거 틀렸어. 그럼 병은 지금 1점 받았으니까 가에는 맞는 게 와야 돼? 틀리는 게 와야 돼? 틀리는 게 와야 돼. 여기까지 됐어? 여긴 지금 병은 뭐 적으라고 했어? C와 구분되는 A의 특징이니까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랑 구분되는 차별교제 이론의 특징을 적으라고 한 거야. 됐지? 자, 그럼 기억은 2점이다. 틀렸어요. 기억은 1점 받아야 돼요. 자, 가에는 일탈 행동은 비행 집단과의 접촉을 통해 학습된다고 본다. 요거 차별교제 이론에 대한 얘기는 맞죠? 맞는데 가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틀린 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니은은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 자, B는 뭐예요? B는 낙인 이론이었어요. 최초의 일탈 행동보다 최초의 일탈을 우리 뭐라고 불렀어? 1차적 일탈이다 이렇게 불렀죠? 1차적 일탈. 반복적 일탈을 뭐라고 불렀어? 2차적 일탈이다 이렇게 불렀지? 자, B는 최초의 일탈 행동보다 반복적 일탈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그렇지? 맞지? 왜 반복적 일탈이 나타나는가? 요거잖아. 자, C 볼게요. C는 뭐였어?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었어.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제도적 수단을 확대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와 있네. 일탈 행동의 예방 방안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교육을 지원한다는 게 제도적 수단을 확대하는 거지. 직업 훈련 프로그램 제공. 이런 것들이 뭔데? 우리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거나 성공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용인된 제도적 수단이잖아. 이런 것들의 제공을 지지할 것이다. 그래서 제도적 수단의 확대를 이야기했다라는 점에서 리얼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비밀, 22학년도 9월 모평. 왼쪽에 맨 밑에 조그맣게 있는 문제. 이 정도 보일 것 같아서 조그맣게 놨어. 사실 여기는 문제가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사회 실제로 명목론은 항상 나오는 주제고 일탈 행동도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년을 다 여기 하나에 넣으려고 보니까 너무 많아서 중복되는 선지는 뺐고 그래서 조금 신박한 좀 새로운 문제들 이런 거 좀 새롭지. 22학년도 6월이나 21학년도 9월 모평은 좀 새롭잖아요. 새로운 문제들도 넣고 반복되는 선지가 있는 건 좀 뺐어요. 자, 볼게요. 다음 글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자, 밑줄 그어볼게.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자, 뭐 물어본다? 사회 실제론과 명목론 물어본다. 알 수 있는 거죠? 유진이 안 왔어? 김유진이? 김유진님 안 오셨네. 자, 비밀 결사는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다른 집단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에 만든 사회 형태다. 자, 비밀 결사는 구성원인 각각이 비밀을 발설하고 싶은 욕구에 대한 자기 통제와 상대방 역시 비밀을 발설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기반으로 유지된다. 자, 이렇게 볼게. 그 비밀 결사는 누가 만들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형태다. 마치 사회계약서처럼 사회계약서에서 인간이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보호수단으로 국가를 만든 것처럼 그 말이랑 비슷하지? 사회계약서는 얘들아 어디에 가까운 사상이라고 했어? 사회 명목론하고 관련된 사상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비밀은 언제든 외부에 새어나갈 가능성이 높기에 비밀 공유를 조건으로 유지되는 상호작용은 불안정하다. 이 때문에 비밀 결사 구성원들은
비밀이 더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조직 구성원 간의 행위 지침을 만들며 누가 만들어?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지침을 만들어. 자, 비밀을 다루는 권한의 정도에 따라 체계적인 위계를 세우기도 한다. 마지막 봐봐. 하지만 비밀 폭로 행위가 이루어지면 비밀 결사라는 이 사회 집단은 어떻게 된다? 급격하게 해체된다. 그럼 개인이 비밀 자신들을 보호하고 싶어서 만들었다가도 보호가 안 되면은 자기들에 따라서 사람들의 의사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해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건 뭐겠어? 사회 명목론 이렇게 보는 거야. 얘는 사회 명목론이야. 우리도 그렇지 않아? 비밀이야. 너만 알아? 근데 이제 다음날 되면은 나 빼고 다 알고 있지. 그치? 나만 모르고 다 알고 있지. 친구들이. 완벽한 비밀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사회 명목론에 대한 선지를 가져야 돼요.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이거는 이제 사회 유기체설 입장인 거고, 이거는 사회 실제론인 거지, 기억은. 자, 니은 볼게요.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작동한다. 외재성을 가진다. 외적인 힘을 가진다. 이런 말이잖아. 이거 역시 뭐야? 실제론. 자, 디귿 볼게요. 사회의 속성을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 왜? 개개인의 특성이 모여서 사회의 특성을 만드는 거니까. 디귿이 명목론. 자, 리을 볼게요. 사회 문제의 원인을 사회의 제도나 구조보다 어디서 찾는다? 개인의 의식이나 행동에서 찾는다. 이거 역시 사회 명목론. 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 84쪽 문화 파트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3단원은 문화와 일상생활인데, 이제 문화가 쉽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공부해보면 좀 까다로운 것들이 많아가지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 파트이기도 합니다. 자, 문화와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뭘 배우냐, 3가지 단원으로 역시 구성되어 있고요. 가장 어렵다라고 느끼는 단원이 여기 10강입니다. 10강에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8강에서는 이제 문화의 이해해가지고 문화의 의미, 문화의 속성,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문화 이해 태도 이렇게 배우는 게 8강이고 이제 9회는 현대사회의 문화 양상, 양상이라는 게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거잖아. 현대사회 문화의 모습은 어떠냐 이런 걸 볼 건데 현대사회 같은 경우는 다양한 문화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하위 문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문화, 대중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게 9강입니다. 과거 교육과정에서는 9강에서 특히 대중문화에 대해서 많이 대중매체에 대한 빈도가 높았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되게 깊게 나오기도 했는데 요 근래 교육과정이 바뀌고 나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대중매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막 어렵게 나오거나 언급이 되거나 요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대중매체는 지금 교육과정에 맞춰서 간단하게 보는 정도로만 넘어갈게요. 이제 10강이 많이 어려워. 10강이 이제 묘나변동의 양상과 대응인데 혹시 1학년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접변 해가지고 뭐 문화동화, 문화융합 기억나? 문화공존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그런 거랑 관련해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문화가 변동하는 원인이 뭐냐, 변동하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리고 문화 변동에 따른 문제점이 뭐냐, 이제 거기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를 배우는 게 여기 10강입니다. 우리 그 수행평가 할 거잖아요. 수행평가가 뭐냐면 이제 대중매체 비평하는 활동 할 거잖아. 9강에 있는 내용에서 공부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9강에 있는 그 대중문화 파트에 대중문화의 의미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해결 방안 이런 것들 잘 보시면은 수행평가 할 때 해결 방안 쓰고 할 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우리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요거 9강까지 하고 볼 거야. 9강까지 하고 그다음에 작년 했던 거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다른 학교 친구들이 했던 PPT 같은 게 있거든.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얘기 나누면서 좀 이제 자기가 주제 정해서 그 다음 시간에 1시간 동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제 문화 이해로 가볼게요. 자, 문화 이해입니다. 자, 몇 쪽이에요? 84쪽 펴볼까요? 벌써 폈어? 이제 문화 이해야. 자, 여기서는 크게 1 저기 숫자부터 볼게. 1은 문화의 의미를 배우지? 여기는 의미를 배우고. 자, 두 번째 문화의 속성 배우는데 문화의 속성은 반드시 나와요. 이제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화의 의미는 요즘엔 잘 나오진 않은데 속성은 반드시 나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배웁니다. 관점도 잘 나오진 않아. 요 근래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화의 태도. 요거 1학년 때 배웠어요. 통사 시간에.
그리고 중학교 때도 배웠고 문화 이해의 태도. 그래서 여기 8강에서 계속 나온다는 주제는 문화의 속성과 문화 이해 태도 요렇게 수능하고 모의고사에 많이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문화의 의미 먼저 보겠습니다. 자, 문화의 의미는 좁은 의미의 문화와 넓은 의미의 문화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좁은 의미의 문화를 보면서 선생님이 하나 PPT를 가져왔는데 오늘은 또 시간도 있으니까 PPT 보면서 얘기해볼까? 니네 혹시 우리 나라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 문화가 있는 날 운영하는 거 알아?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인가? 그때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을 해. 혹시 알아? 몰라? 그래서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을 할 때 뭐가 있냐 보면은 저렇게 영화 있잖아. 영화 같은 거 할인해주고 눈이 번쩍 띄지. 그 다음에 미술관 같은데 전시 같은 거 할인해주거나 무료 관람할 수 있게 해주고 또는 저기 왼쪽에 보면 홈플러스 대전 둔산점 이래가지고 문센 알아? 문화센터? 우리 엄마들은 문센이라고 부르거든. 문화센터 가서 이런 문화 강좌 같은 거, 뭐 만들기 같은 거나 요리 같은 거 이렇게 배울 수 있게 무료로 또는 뭐 할인된 가격으로 배울 수 있게 이렇게 운영을 해. 이게 바로 문화가 있는 날이야. 그럼 보면 저 문화가 있는 날은 어떤 우리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영화를 본다든지 공연을 간다든지 전시를 간다든지 이런 문화 생활하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좁은 의미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 생활한다. 영화 보러 가. 전시회 보러 가. 그럼 어떤 고상한 거, 세련된 거, 고급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문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화인. 화장실 가봤어? 화장실에 그런 말 써있지. 문화인이라면 뒤처리도 깔끔하게 하고 간다고. 그 얘기 뭐야? 고상하고 세련되는 사람이라면 한마디로 미개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런 뜻이잖아. 그치? 문화인, 문화상품 이런 것도 뭐 영화 이런 거 얘기하잖아. 문화 공연도 영화 보고 전시 보는 거 문화 생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좁은 의미의 문화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왼쪽에 문화인 나와 있죠. 문화인은 뭐래? 높은 문화 생활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높은이란 뜻은 고급스러운 같은 거기 뒤에 밑줄 그어볼까? 평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즉 좁은 의미의 문화는 평가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럽다, 세련됐다, 고상됐다, 고상하다 이런 것들 다 뭐야? 평가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좁은 의미의 문화는 평가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반면 넓은 의미의 문화는 평가적 의미가 아니라 그냥 우리 모든 이 한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모든 사회적 생활 양식 즉 생활 양식의 총체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식주, 가치 및 규범, 사고방식 등 인간의 모든 사회적 생활 양식을 우리 뭐라고 한다? 넓은 의미의 문화다 이렇게 얘기해. 청소년 문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청소년 문화라는 뜻이 어떤 청소년의 고상하거나 세련되거나 고급스러워 이런 거 얘기하지 않지. 청소년 문화가 뜻하는 게 뭐야? 청소년들 사이에서 공유하고 있는 뭐 가치관 아니면 유행하고 있는 뭐 옷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잖아. 청소년들의 생활 양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청소년 문화. 지역 문화도 마찬가지죠. 지역 문화도 그 지역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 의식주,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민족 문화, 대중 문화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요럴 경우에 이제 넓은 의미의 문화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제 보면 앞에 문화인, 문화상품, 문화공연 좁은 의미는 앞에 있고 넓은 의미는 뒤에 문화자가 붙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잖아. 보통은 이게 맞는데 작년에 수능 특강에서 되게 웃긴 문제가 나왔어. 문화인류학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서 문화인류학 좁은 의미냐 넓은 의미냐 이렇게 물어봤었어. 여기 기억나? 자료 수집 방법 할 때 선생님이 참여관찰법에서 문화인류학에서 참여관찰법이 시작됐어 이런 얘기 했잖아. 근데 그 문화인류학이 뭐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그랬지? 부족들 간의 문화, 부족들의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했잖아. 그럴 때의 문화인류학은 무슨 의미겠어요? 여기서 넓은 의미의 문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 수능 특강에 나와 있었다는 거 그거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개사회와 문화다 요건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문화의 속성 중요해요. 자, 문화의 속성은 몇 가지가 있어요? 총 옆에까지 봐봐. 85쪽까지 몇 개 있어요 여러분? 5개 있죠. 5개 다 알아두셔야 되고 요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 어떤 사례를 주고 이 사례에서 부각되고 있는 문화의 속성을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문화라는 거는 5가지 속성을 다 가지기 마련이야. 다 가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 모의고사나 평가원에서는 문제를 줄 때 이거야 라고 이게 더 부각되고 있어 라는 걸 이렇게 뚜렷하게 줘.
그래서 고기 뚜렷하게 주는 거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야지 얘를 좀 넓게 생각해서 풀었다가는 약간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어서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에 맞춰서 사실 답을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 자, 첫 번째는 학습성입니다. 학습성. 자, 밑줄 그어볼게. 문화라는 건 얘들아 선천적,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뒤에가 중요해. 자,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뒤에 밑줄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생활 양식이다.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생활 양식. 문화의 속성이라는 건 얘들아 이런 뜻이야. 문화의 특징인 거잖아. 문화의 성질인 거잖아. 그러면 문화라고 불리는 것들은 다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근데 첫 번째가 뭐야? 학습성.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생활 양식이다. 자, 특징 볼게요. 자, 본능에 의한 거. 여기 동그라미 쳐봐. 본능에 따른 거는 문화가 아니다 나와 있어요. 본능에 따른 행동은 문화가 아니다. 내 머리 색깔은 선천적인 거다, 유전적인 거지. 이거는 문화가 아니야. 근데 머리를 염색해. 이거는 이제 문화가 되는 거야. 후천적으로 학습된 행동인 거잖아. 자, 본능에 따른 행동은 문화가 아니라고 했어? 우리 애기가 보는 책인데 이게 뭐냐면 안녕 뭐 우리나라는 처음이지? 뭐 이런 책이 있어. 문화를 소개해준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소개해주는 책인데 거기에 이런 게 있어. 딸꾹질을 멈추는 방법. 미 지역마다 다르대. 나라마다 다르대. 딸꾹질은 얘들아 본능이지 본능. 이건 본능적인 행동이야. 이거는 문화가 아니야. 근데 봐봐. 딸꾹질을 멈추는 방법이 나라마다 다르죠? 요 방법이 다른 건 뭐겠어? 이거는 뭐야? 문화겠지. 우리 딸꾹질 멈출 때 어떻게 해 우리는? 숨을 참고 침을 5번 꼴깍 3번인가 삼킨다. 또는 물을 숨을 참고 마신다. 뭐 이런 거잖아. 이게 우리가 나중에 학습된 거지. 엄마가 그렇게 해봐 알려준 거잖아. 그쵸? 이게 학습성이야. 여기 봐봐.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설탕 한 숟가락을 꿀꺽 삼켜서 설탕 알갱이로 목구멍을 간지린대. 너무 아플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땅콩 버터를 먹는데 이것도 많이 하지. 영국에서처럼 우리나라도 이거 많이 하지. 깜짝 놀래키는 거. 그런 거 하고 여기 토바고 뭐 트리니다드 토바고 여기도 웃기네. 종이에 침을 발라 이마에 탁 붙인다. 요게 보면 뭐야? 딸꾹질을 멈추는 방법. 요런 것들은 뭐가 될 수 있다? 문화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딸꾹질과 같은 본능적인 거는 문화다? 아니다. 요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문화는 학습되더라. 이제 선생님이 쌍둥이, 입양 쌍둥이 뭐 사례 얘기했는데 많이 보지.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가 되게 가난했을 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수출 상품이 있었어. 그게 뭐냐? 입양. 해외로 입양 보내는 게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재원 중에 하나였거든. 보면 이제 똑같이 쌍둥이가 있어. 한 명은 한국에서 자라고 한 명은 해외로 입양 가서 저 미국에서 있어. 그럼 이제 얘네들이 몇십 년 후에 만나. 그럼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지만 어때? 자라온 환경, 학습된 게 다르니까 얘랑 쟤랑 어때?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그런 거지. 먹는 것도 다르고. 왜 그런 거야? 문화는 학습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래서 사례 나와 있죠? 외국인이 한국으로 결혼 이민을 와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웠다. 배운다는 것도 역시 문화죠. 그럼 이제 학습이 되니까 문화 같은 경우는 개인의 사회적 행동이 문화적 환경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야. 방금 그 쌍둥이, 입양 쌍둥이 얘기처럼. 한국에서 자라고 미국에서 자란 애들이 서로 다른 문화적 환경 속에서 서로 배운 게 달라가지고 이렇게 변화될 수 있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공유성이에요. 문화는 한 사회 구성원 다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이다 라는 거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우리의 이제 식문화 얘기해 볼까? 우리 급식에서 매일 빠지지 않는 반찬이 하나 있어. 뭐지? 김치. 이거 방금 다 떠올랐지? 그래, 한국인의 식탁이라면 뭐가 있어야 돼? 김치가 있어야 돼. 방금 얘기했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 공유하고 있네. 자, 사회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에 동질성을 형성한다. 그치? 방금 한국인의 식탁이라면 뭐가 있어야 돼? 김치 얘기했잖아. 그럼 우리도 예측하지. 우리 식탁에는 밥이 나올 때 뭐가 있을 거야? 김치가 올라올 거야. 라는 걸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사례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설날에 세배하고 세뱃돈 받는 거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설날이야. 그럼 우리 다 머릿속에서 오늘은 세배하고 떡국 먹는 날이야. 동질성.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누가 우리 집이 큰 집이야. 그래가지고 밑에 이제 작은 집에서 왔어. 사촌 동생들이 왔어. 그럼 이제 너희들은 뭐라고 생각해? 저 사촌 동생들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세배하겠지? 라고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죠? 그 세배하는 거에 대해서
너 오늘 세배해야지. 맞아. 오늘 세배하는 날이야. 왜 세뱃돈 안 줘? 그치, 세뱃돈 줘야지. 원활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이제 세뱃돈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왜 안 주세요? 라면서 이제 원활한 상호작용이 어려워지는 거지. 자, 그럼 봐봐. 이제 공유성이라는 거는 그 구성원 내들한테, 구성원 안에서, 그 사회 구성원들에서는 공통적으로 동질감을 형성하는데 그 사회 구성원, 그 문화를 누리지 않는 사회 구성원이라고 봐봐. 외국인한테 오늘은 설날이에요. 떡국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어? 없어? 몰라. 왜? 설날이라는 문화를 공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야? 공유성이라는 것도 서로 다른 사회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회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도 공유성이다. 왜? 그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생활 양식이니까 그 사회 구성원의 범위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이해하기가 어렵겠지, 문화에 대해서. 그럼 그 사람의 문화와 우리 사회의 문화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또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공유성이 될 수 있더라. 서로 다른 사회를 구분하는 기준이다. 니네 어서와 뭐 한국은 처음이지 그거 봐? 안 봐? 그 여기 보면 이제 그 젓가락에 관련된 영상이 하나 나오는데, 자, 젓가락질하는 거는 학습성이지. 그치? 보면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애들이 우리나라이고 저 오른쪽에 요 위에 있는 사람 있잖아.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오래 생활한 사람이고 요 밑에 있는 사람이 이제 한국에 놀러 온 사람인 거야. 그 이제 처음이지 하는 사람. 그럼 보면 얘네들하고 학습성과 공유성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일단 젓가락질을 한다. 우리나라 애기. 젓가락질 잘하지. 이거 배운 거야. 그 다음에 저 오른쪽 위에 있는 사람도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온 거지. 한국에 와서 뭘 배운 거야? 젓가락질을 배우니까 아주 능통하게 면발 한가득을 먹을 수 있어. 근데 오른쪽에 밑에 있는 사람은 한국에 오지 않았고 이제 한국 문화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젓가락질을 못 배워서 저렇게 젓가락질 사용이 미숙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이제 학습성을 얘기할 수 있고 또 공유성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봐봐. 우리나라는 무슨 문화 얘들아? 젓가락 문화. 저 사람이 어색하게 먹는 거 왜 그래? 젓가락 문화에 속해 있지 않고 저 사람 유럽 사람이잖아. 포크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젓가락 사용이 어려운 거죠. 이거 뭐야? 우리나라와 다른 사회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공유성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사진 보면서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저거 뭐야?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저거 보면은 진짜 문화에 대한 속성이 되게 많이 우리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 그래서 갖고 와봤어. 그래서 학습성과 공유성 나와 있는데 한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모든 것이 문화는 아니다. 공유는 하더라도 이 공유하는 게 뭐다?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이다. 자, 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유년기부터 사회화라는 학습 과정을 통해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게 된다. 그래서 뭐야? 문화를 학습하는 과정이 뭐다? 사회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를 학습하는 과정이 뭐다? 사회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왜? 사회화라는 게 결국 그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지식, 기능, 가치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잖아. 그게 뭔데? 학습성이지. 그래서 문화를 학습하는 게 사회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전체성, 총체성입니다. 자, 여기 이제 포인트 되는 키워드들 알려드릴게요. 문화는 여러 구성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우리 유기적이다 이런 말들, 상호 유기적이다 기능론 할 때 배웠지. 서로 부분들 간이 연관되어 있어서 영향을 주고받는 게 유기적인 관계였잖아. 문화 역시도 구성원들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영향을 주고받는데, 그래서 이렇게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총체이므로, 자, 부분이 아닌 전체 로서 의미를 갖는 생활 양식이다. 그래서 총체성, 전체성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문화의 한 부분의 요소가 변하면 다른 부분의 요소가 연쇄적으로 변동하더라. 이게 이제 총체성의 포인트야. 한 부분의 요소가 변동하면 다른 부분의 연쇄 변동이 이루어지더라. 이제 여기 우리 수특의 사례는 우리나라 음식 문화를 얘기했어. 음식 문화라는 게 음식 문화 이렇게 딱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음식 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 다른 요소들과 다 결합되어 있어서 하나하나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 문화가 형성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의 기후. 우리나라가 주식을 쌀로 사는 건 뭐야? 나 배웠거든. 우리나라가 저기 벼농사하기 되게 좋은 기후라며. 고온다습하고 비가 많이 내리고 그치? 논농사하기 좋은 기후라며. 그래서 기후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음식 문화 뭐? 쌀을 주식으로 삼는다. 그다음에 조상들의 뭐 종교적 신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불교 뭐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 그래서 고기보다는 뭐 주로 김치, 채소 이런 거 먹는 이제 음식 문화가 형성이 된 거지.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전통관념. 그래서 밥 먹을 때 어떻게 우리 다 둘러앉아서 우리나라 음식 문화는 어른이 숟가락 들 때까지는 우리 유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른이 숟가락 들 때까지는 자식들이 숟가락 들면 안 돼. 이런 게 우리나라 또 음식 문화잖아. 이런 거 뭐랑 관련 있는 건데 전통적인 관념과 관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 문화를 딱 똥 떼어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속에서 관련지어서 기후, 종교, 그다음에 우리 전통적인 관념과 다 이 전체 속에서 파악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교과서에 있던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재밌어. 참 우리 사회학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자, 분유, 피임약, 세탁기 등의 발명으로 자, 이게 발명됐다가 끝이 아니라 자, 이 발명으로 여성들이 가사, 임신, 육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게 자유로워져서 여성의 사회 진출에 영향을 준 거야. 어떤 지금 세탁기, 분유, 뭐 피임약 이런 것도 하나의 문화잖아. 이제 문화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어디에 줬어? 여성의 가사 노동, 육아 노동의 해방에 영향을 줘가지고 여성의 사회 진출에 영향을 준 거야. 그래서 여성이 사회 진출을 하니까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뭐가 높아졌다?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었고 그거에 따라서 뭐다? 양성평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럼 지금 분유, 피임약, 세탁기의 발명이 어디에 다 영향을 줬어? 경제적인 문화에도 영향을 주는 거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 그다음에 의식적인 면에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으로 인한 제도 문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쇄적인 변동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해? 총체성, 전체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쇄적인 변동을 초래하더라. 보시면 되겠어요. 왜 졸려? 그만해. 변동성 볼게. 변동성은 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형태나 의미가 변화하더라. 그래서 변동성 변화한다. 자, 훈민정음은 자음이 원래 17자였으나 지금은 14자만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뭐 보면은 훈민정음 이런 거 있던데. 아래 요런 거? 뭐 그다음에 뭐 세모로 돼 있는 것도 여기 배웠지 문법 시간에. 뭐 이런 글자들인데 이런 건 다 없어지고 변화하고 지금은 변화해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축적성 나왔어요. 축적성은 여기가 포인트야. 전승되면서. 문화가 세대 간 전승되면서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추가가 계속 되는 거야. 어떤 기본적인 문화가 있으면 세대 간 전승되면서 계속해서 문화들이 추가되어서 새로운 문화들의 요소가 추가되어서 점점 더 문화가 풍부해진다라는 게 축적성이야. 그래서 축적성이 나올 때는 항상 거기 속성에 사례에도 문화가 점점 이 사례가 이것도 추가되고 저것도 추가해서 점점 풍부해지는 생활 양식을 누리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사례를 줍니다. 자, 우리가 축적성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상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봐봐, 우리 동물 있잖아. 동물은 학습은 하지만 얘네들이 언어를 사용하거나 문자를 사용하진 않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행동은 그냥 학습인 거지 더 그 후세 때까지 이어지지는 못해. 근데 우리는 기록이라는 걸 할 수 있고 말로써 전달해 줄 수 있잖아. 그래서 상징 체계가 있기 때문에 우린 전승이 가능해. 세대 간의 전승이 가능해. 그럼 이제 거기다가 더 사람들이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더욱더 풍부한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김치도 얘기 나왔지. 처음에는 단순히 절여 먹던 김치, 그래서 짠지에 가깝다고 했어. 예전에는 김치가 그냥 소금물에 절인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던 건데 이제 고춧가루라는 요소를 추가하고 또 양념이 추가돼. 뭐 여러 가지 새우젓도 추가되고 우리 시아버님 너무 놀랐는데 생갈치를 넣으시더라고. 생갈치. 경상도 분이신데 거기다 갈치를 김치에 넣어. 뭐 이런 것도 추가돼서 이제 우리나라 김치 문화가 지역별로 더 다양해졌죠. 이런 거 보면 축적성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교과서 93페이지 펴볼게요. 이제 방금 본 사례를 93페이지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93페이지를 안 넣었네요. 교과서를 안 넣었네. 그럼 얘들아 우리 교과서 펴봐. 교과서 그냥 봐야지 뭐. 자, 교과서 93페이지 펴볼게요. 없는 친구들 또 찍어줄까? 또 찍어줘야지. 여기 보면 이제 문화를 윷놀이로 이해하는 문화의 속성 이렇게 나와 있어. 잘 안 보이네. 첫 번째 보면
자, 여기 가불병정 무가 얘기하고 있는데 방금 우리가 본 문화의 속성이 다 나와 있어요. 자, 볼게요. 여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자연스레 윷놀이를 하며 즐겁게 지내지. 윷놀이는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기는 놀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윷놀이를 다 공유하고 있어. 공통적으로 윷놀이를 해. 다 알고 있는 놀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거 뭐야? 공유성에 대한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을 봐봐. 맞아. 윷놀이는 놀이 규칙이 쉬워서 자, 뒤에 볼게. 어린아이도 몇 번만 설명해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윷놀이는 문화다. 그래서 무슨 속성이 나타난다? 알려줘야 돼. 배워야 돼. 학습성. 을은 학습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진짜 그렇던데 우리 4살짜리도 윷놀이 배워서 하더라고. 말을 놓고 하더라고. 자, 병 볼게요. 자, 윷놀이 같은 전통놀이는 세대를 이어 계속해서 전승되고 있지. 자, 놀이법도 새로운 방식이 추가되고네. 밑줄 그어야겠지. 계속해서 전해지고 추가돼. 애초에는 독에 걸려 네 끝수밖에 없었는데 뭐가 나중에 추가됐고 요즘에는 빼또가 추가되어 끝수가 여러 가지로 늘어났지. 계속 전송되면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추가되고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병은 뭐 얘기하는 거야? 축적성. 자, 정 볼게요. 유세 재료도 달라졌어. 예전에는 나무 토박을 다듬어서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공장에서 플라스틱도 만들기도 하지. 유세 재료가 변화했어. 그래서 변동성 얘기하고 있어요. 자, 무어 볼게요. 윷놀이는 원래 정월에서 즐기는 마을 축제 일부였대. 그래서 육판은 농토를, 윷말은 육판이 돌아 나오는 것은 계절의 변화를 상징해서 풍년을 기원하는 소망이 담겨 있다고도 해. 윷놀이라는 이 전통놀이 문화를 어디와의 관련 속에서 우리나라의 농경 문화와 관련 속에서 이해하고 있는 거죠? 뭐야? 얘는 전체성, 총체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의 속성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셨어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할게요.